나올 때는 네, 안녕하세요. 기대수 3기 콜로키움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 15일이고요. 발표자분들이 아직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 요거는 아마 오시는 대로 발표를 하실 것 같고, 처음 발표는 아마 지용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에 실체를 보면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저는 현재 암호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대 암호랑 이제 수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관 맺고 있는지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암호학과 관련된 그냥 암호학적인 내용인데 약간 수학적이면서 암호학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대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암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왜 넘버 디오리, 리니어 알지브라, 앱젝트 알지브라 이런 과목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해서 약간 저의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저는 인테그럴 팩토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소인수분해 다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큰 수 두 개 곱한 거에서 이제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 파트 얘기는 저는 조금 약간 암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상은 이제 수학이긴 하지만 보통 PQ 그냥 곱하는 거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N에서 이제 PQ로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어렵다. 왜냐하면 그 소인수분해를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현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근데 이걸 이제 암학적인 해석으로 조금 보자면 P를 알고 있다면 이제 n을 소인수분해하기 쉽겠죠, 당연히. 그냥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암확한 사람들 이런 걸 보통 트랩도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어떤 이 트랩도어를 통해서 그냥 하드 문제가 단순히 그 이지 문제로 좀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걸 암호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n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만 p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저만 이게 쉽게 풀 수 있겠죠. n만 한 여러분들을 일반적으로 못 넣어서 이게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호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냥 암호라는 건 거의 이런 것들이 거의 거진 대부분이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소인수 분해 문제고 그래서 소인수 분해 문제는 그냥 조금 뽀마로 얘기를 하면 어떤 합성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그러니까 디바이저인 p랑 q를 찾는 문제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냥 이게 그냥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암호 시스템 하나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소인수분해 문제는 다들 익히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이선대수 문제는 약간 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대수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대중들한테는 좀 덜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G가 있어요. G를 계속 곱해요. G의 제곱. 근데 어느 순간 N 승하면 1이 돼요. 그러면 다시 G로 돌아가서 이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H를 주고 이게 G의 몇 승인지 X 값을 찾으라고 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앞에서 했었던 소인수분해 문제 비슷하게. 근데 G에서 X 승하는 거 그럼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냥 계산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부터 이지 문제인 거고.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 그 앞에서 그 P 소수가 트랩도어 같은 것처럼 여기서도 X만 알면 이 H는 그냥 그 계산을 좀 더 쉽게 바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일종의 트랩도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암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여제 뭐 양자 내성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현대 암호에서 보통 쓰이는 두 가지 방법이 이 앞에 했던 소인수 문제랑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비즈니스 문제 결국엔 이지 하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냥 하드 문제가 이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암호
쉽게 풀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푸는 약간 이런 형식이 거의 거진 대부분이고. 그래서 약간, 근데 이거를 되게 뽀말하게 말하면 되게 애매한 게, 여기서 이제 사이클 그룹이라는 약간 대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들을 조금, 이 3대서 문제는 앞에 소인수분의 문제와 달리 조금 약간 대수적인 지식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조금 더 약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클 그룹을 저희가, 그러니까 기대서 3기에서는 하지 않아, 아직 진행 부분은 아니고, 아마 기대서 2기는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이클 그룹은 별거 아니고, 앞에서 했던 요거, G 갖고 연산하다가 계속 띵크가 돌잖아요. 얘가 그냥 군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저희 기대 지난 3기 때 지난 시간에 군이 뭔지는 배웠잖아요. 약간 어소시에이티브하고 그 아이덴티티 존재하고 인버스 존재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원소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형태라서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 사이클릭 그룹을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랑 크립토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시 뭔가 축축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G 갖고 계속 연산하는 게 답은 있어요? G 하나 갖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네.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어떤 이득이 있냐면, G 있고, 그 다음에 G 제곱하고 땡땡땡해서 G의 n승이 1이면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네. 컴퓨터에 이 원소 전체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G 하나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냥 연산만 돌리면 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컴퓨터는 반복 계산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놈이잖아요, 결국엔 컴퓨터란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메모리 그냥 G 하나만 올려놓고 나머지 전체 원소들은 그냥 연산만 계속 돌려가지고 할 수 있어가지고 메모리 관점에서 그렇게 약간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사이클 그룹을 보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 사이클 그룹을 이제 수학과 어느 정도 이제 암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제가 일단 수학적인 팩트를 일단 쓸게 두 가지 정도. 일단 뭐냐면 사이클 그룹 is 아벨리안이라는 팩트를 일단 하나가 있고, 아벨리안은 건그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네. 어떤 거였죠? 덧셈에 네네. 대한 네네. 그 교원 법칙이 성립하는. 네네. 일반적인 교환법 네. 없이 성립을 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 아직 저희가 뭐 서브그룹 돌리기도 하지는 않았는데, 서브그룹 오브 사이클릭 그룹 서브그룹은 is also 사이클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인 팩트예요. 근데 이걸 암학적으로 어떻게 조금 또 볼 수 있냐면, 아벨리안이나 성질은 되게 암호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혹시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암호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가 암호에서 중요한 이유예요. 네네. 음, 암호에서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상에 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암호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비밀 정보를 약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쵸. 하잖아요. 근데 보통 할 때 뭐 키를 뭐 한다던 그런 거 다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약간 내가 먼저 연산해서 상대방이 연산하나, 상대방이 먼저 연산해서 내가 연산하나, 다 같은 같아야지 결과를. 암호 시스템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사이클 그룹은 되게 좋은 게 아벨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아벨리안이면 메모리 관점에서도 좋고, 음, 아벨리안이니까 어떻게 암호적 스킨으로도 조금 쓸 수도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릭,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작은 그룹에서 역시 사이클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군 구조를 뭐 유지하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게 왜 좋냐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소인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인수분해 문제였고, 이건 이제 사이클릭 그룹 문제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소인수 문제에서 약간 암호화 강도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소수를 그냥 크게 잡아야 돼, 결국엔. 결국엔 그 얘기는 빅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 사이클 그룹은 구조적으로 되게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사이클릭 그룹
역시, 그러니까 사이클 그룹의 서버 그룹도 역시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파라미터가 조금 커더라도 좀 더 작은 녀석을 잡아주, 그러니까 잡아줘도 그 구조가 유지돼가지고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같은 약간 보안 강도여도 약간 소수에서는 조금 큰 사이즈를 쓰지만 이 사이클 그룹 구조에서는 조금 더 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같은 임금 주고, 그러니까 약간 일을 더 좋게 하는데 그냥 그 비용이 더 싸면 좋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클 그룹을 조금 엔진이라는 관점이랑 수학 내지는 암호 관점에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맥락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 암호학적인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보통 그 소인수 분해 문제, 이선대수 문제는 지금 암호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암호학에 대해서 약간은 뭔지 약간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암호를 뭐 정보를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되게 나이번 얘기들이 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단 수학밖에 안 나오는다는 느낌이 일단 들죠. 그 다음에 이 다음을 설명드리려는 얘기가 그다음 암호에서 왜 정수론 이제 선형대수 수성대수가 왜 중요하냐 봤을 때 혹시 비트가 이게 여기 뭐 밑에 여기서 비트 얘기했는데 혹시 비트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그 저장하는 단위. 네, 그 단위인데 네, 어떤 거? 네? 8바이트. 8바이트 뭐 그런 바이트인데 그 보통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이에요. 0과 1인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7 같은 경우는 그냥 이진수 같은 것들죠. 7이면 뭐 111, 뭐 31이면 뭐 1111. 이런 걸 보통 그냥 정수론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보통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비트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현대 암호 자체가 다 컴퓨터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비트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여기 안에서 연산 자체가 비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수, 비트를 비트와 어떤 정수 간의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저는 보통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통신계통 아니면 이런 계통 사람들은 솔직히 10진수보다는 16진수, 2진수가 더 친숙해요. 근데 약간 이건 어떤 느낌으로 이걸 갖고 왔냐면 10은 계속 하나씩 착 올리면 그냥 0이 점점 하나씩 더 붙잖아요. 이진수는 그냥 2를 곱해 나갈 때마다 그냥 0이 뒤에 하나 더 붙어요. 16진수 같은 경우는 16을 곱했을 때 앞에 0, 뒤에 0이 붙고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비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조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정수가 3비트다라는 얘기는 이게 적어도 2의 3승보다 작은 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2의 3승은 딱 8이잖아요. 근데 8은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서 표현이 안 되고 반드시 적어도 이형. 4개의 비트가 있어야지만 표현이 돼요. 그 이유는 2의 3승이 딱 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갖고 왔는데 얘네 다 소수거든요. 근데 얘 지수생들도 다 소수예요. 어, 이런 소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2의 11 마이너스 1은 얘가 2047인데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얘는. 근데 이 뒤에 13도 소수인 거고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 이런 꼴의 소수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소수를 메르센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센 프라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수면 얘가 반드시 소수여야 되냐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일단 그런 이 밑에 팩트가 있는데 얘가 합성수면 소인수 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수이면 그런 소수 형태이긴 하지만 모두게 다 소수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매수 소수가 약간 암호학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애초에 2의 n승 표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비트 표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공학적으로 되게 약간 유의있게 보고 있는 소수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한 그 소수 내지는 어떤 비트 표현을 그냥 정수론 관점에서 그냥 여기서는 뭐 할 얘기가 더 있긴 한데 약간 분량상으로 해서 정말 이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비트를 조금 더 약간 고급지게 볼 건데 그 비트는 저는 표현을 뭐 0과 1만 있는 수고 그럼 저는 표기를 어
G2 내지는 아니면 뭐 F2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 갖고 그러니까 8바이트라는 것은 8비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실수 차원을 올릴 때마다 뭐 1차원, 2차원, 그다음 N차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R 대신 F2, 그러니까 영어 1만 생각을 할 건데 왜 이렇게 F2로 바꿔 생각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배송 선생 혹시 벡터 공간의 정의 혹시 기억나시나요? 벡터공간 정의요? 네네. 벡터공간 정의 그 R F 모듈 F가 이제 필드일 때 F 네, 모듈. 거기까지만 일단 나와도 괜찮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일단 R은 사칙 연산이 다 되다 보니까 필드잖아요. 네, 0과 1만 있어도 사칙 연산이 됩니다. 일단 네. 팩트로서 얘가 필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R 대신 F2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왜 실수해서 차원 올렸다시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는 8비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네, 네. 어떤 거요? 아, 네. 그래서 이게 0을 뺄 때는 괜찮아요. 0을 빼고 나서 1만 있으면 1 갖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곱할 때는 당연히 0 빼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곱셈을 생각할 때는 딱 1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0을 빼고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8비트를 어떻게 보냐면 8차원 벡터 공간으로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벡터 공간이면 어차피 저희 기대성기 아직 선행돼서 하진 않았지만 뭐 선행돼서 하면서 뭔가 커널이니 이미지니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거거든요. 어쨌든 선행될 수 있는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을 이 비트를 해석하는데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컴퓨터는 보통 다 처리하는 단위를 다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8차원 벡터 공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다음에는 네, 조금 난해지만 그래도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그 정수 같은 게 있을 때 얘를 이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했고 그다음에 얘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면 대충 얘가 그 8개의 그 엘리멘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8차원 벡터 공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순서는 약간 뒤집힌 있죠. 왜냐면 여기가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이렇게 간다. 이 순서대로 가면 약간 뒤집히긴 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개 정보만 보면 조제도 들고 있어요. 각각의 자리마다 밸류 값이 0 아니면 1이고 제가 아까 자리라는 말 썼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0부터 7까지가 있어요. 일본 생각할 때 저희가 그냥 보통 그 숫자 표현 같은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그냥 벡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쨌든 값을 표현해야 되고 위치를 표현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혹시 그 값이랑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수학적인 대상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값이랑 위치요? 네. 네. 그래서 값이랑 위치 정보만 담겨 있으면 되거든요. 행렬? 또는 뭐, 그럼 벡터잖아요. 결국 네. 벡터 나누는 거. 값이랑 위치 잘 모르겠는데. 벡터 여기 있잖아요. 아, 벡터 벡터 말고? 빼고요, 네. 네. 벡터랑 뭐가 그 있을까요? 다음에 그 이제법 표현에서 다 자릿수. 값이랑 위치 다항식? 그것도 어? 벡터인데. 네, 맞아요. 맞나요? 다항식이거든요. 네. 뭐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밸류를 코이피션트 개수로 볼 거고 그 위치를 디그리로 생각할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항식에 매핑시켜 줄 수가 있어요. 정확히. 정확히는 개수가 0과 1만 있는 다항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100, 1010이니까 여기 차수에 맞춰가지고 자리에 1100, 10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항식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다항식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추상대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트 단위 처리를 한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 X7 뭐 X 보면 X8이잖아요. 근데 얘는 바이트 안 남기잖아요. 왜냐면 차수 여기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앞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냥 데이터로 날리면 이건 데이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구조적으로 잘 잡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구조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만
쿼션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쿼션트 셋 배우실 텐데, 그래서 이것을, 어, 저도 이 부분은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7차 다항식들이 있으면 되잖아요, 최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8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모을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네. 8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럼 다 7차까지만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바이트끼리 다 연산을 생각을 할 되고, 근데 그 어떤 걸 해야 되냐면, 8차 다항식들을 모으는데, 이건 수학적인 팩트를 쓸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 다항식으로 약간 나눈 나머지들을 써야지 구조적으로 필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8차 다항식에 나눠지지 않는 다항식은 30개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암호학하는 사람들이 뭘 채택을 하냐면 요놈 채택하거든요. 근데 얘가 단순히 첫 번째 배치에서 1번 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게 다 이게 0101 노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똑같은 놈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진수에서. 0, 1, 0이 되죠. 0, 그 다음 2. 걔는 1, 0인데, 1 더하기 1은 이진수에서 1, 0. 0이, 0이죠. 네, 네. 하나 맞습니다. 2면,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나누면 다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팩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다항식이 결국에는 8, 더하기 x 4, 여기 땡땡땡이 0인데, 양변이 같은 값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그럼 x 8승이 x 4승 땡땡땡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컴퓨터 연산해서 돌릴 때 차수가 확 떨어지면 연산이 되게 효율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근데 여기서는 실차 떨어지니까 뭔가 계산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되게 팍팍 디그리가 떨어지는 요 첫 번째 배치한 요 놈을 보통 그렇게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암호에서 하는 다항식들을 보시면 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갑자기 128차 다항식에서 갑자기 7차 다항식 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통 다항식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그냥 차수가 팍 떨어져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이고, 네,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그래서 보통 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암호는 결국에는 지금 보기에서 고세 덩어리, 이 멍청한 놈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영어가 이렇게 몰라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이제 수학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정수 맥락에서는 얘를 정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진법으로 생각하면 그럼 뭐 정수량에 있는 내용도 갖고 뭐 다뤄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트는 이제 정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리니어 알제브라 맥락에서는 벡터 스페이스로 해석이 돼요. 그럼 또 그 벡터 스페이스로 해석이 된다는 건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제일 골치 아픈 얘를 다항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떤 구조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파이너트 필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내지는 발러 필드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이트 지 하나는 놓고 보고 있는데 되게 여러 수학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0101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랜덤 난수라는 걸 하려면 0과 1이 2분의 1 확률로 계속 나와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또 확률로 맥락들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좀 더 그 간단한 수학들 위주로 조금 가져왔고 그래서 딱 이걸 보면 암호학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각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난의 작업이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면, 128비트를 암호화할 거예요, 보통. 뭐 컴퓨터에서 뭐 데이터 크기가 얼마큼 될때 약간 128비트씩 잘라서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는 제가 바이트 단위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트 단위면 8비트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128비트니까 16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각각의 바이트를 제가 뭐 정수를 볼 수도 있고, 뭐 벡터 공간을 볼 수 있고, 뭐 다항식으로 볼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각 다 다항식을 볼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장난질을 할 거냐면, 다항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트를 그냥 이렇게 붙여요. 약간 뭐 행렬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각각의 원소가 다 다항식인 행렬이 돼요.
그래서 보통 표기를 제가 그 다항식들을 이거 다 모은 것들을 그냥 F 뭐 이게 팔 수 있게 서브로 좀 쓰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다항식들이 4x4 매트리스가 돼요. 결국에 128비트를 암호화를 한다는 것을 좀 포멀하게 수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 그 다항식들을 개수로 갖는 4x4 매트릭스를 또 다른 4x4 매트릭스로 바꾼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논문 같은 걸 보다 보면 네, 이런 놈들 먼저 튀어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보면 아 이게 뭐야 해서 보니까 아 얘 매트릭스구나라고 또 봤는데 아 이게 그러면 또 그럼 이게 또 뭐지 해서 봤는데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때부터 다 사람들 다손 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어쨌든 그래서 보통 암호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수학하다가 암호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어쨌든 진짜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거 그래서 결국엔 지금 넘버 디오리 리니어 알지브라 넥스트 알지브라는 현재 암호기사는 뭐 하나로 엮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네, 비트. 왜냐면 어차피 컴퓨터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암호학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수학들 하는데 결국에는 제 관점은 결국에는 비트 스트링을 해석하는 것이 지나치 않다라고 저는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 그림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각각의 상관수는 공부하면 되고 솔직히 이거 그냥 추상태수 공부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아까 그 네. 무슨 매트릭스를 무슨 매트릭스로 바꾸는 아, 거셨죠? 이게 얘가 이거 매트리스 이렇게 바꾼 것처럼 제가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 각각이 숫자가 아니라 다항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행렬 곱셈을 하면 다 각각 원소보다 다 다항식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항식 곱셈이 아니라 이 유한체 상에서의 다항식 곱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렬들의 원소가 다항식이고 다항식끼리 곱하는데 거기서 또 대시적인 것들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행렬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가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약간 이야기가 산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제 핵심은 결국엔 하다가 뭐 암호 공부하다가 아 이걸 왜 배워야 되냐고 하면 아, 너 비트 스트링 모르지 않냐라고 하면 되겠죠. 음, 네.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네. 아까 그 프라임 디컴포지션하고 그 쿼드란트 그룹 네. 해가지고 두 개 비교한 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이클릭 아, 그 네네. 사이클릭 그룹으로 했을 때 연산량이 더 적다? 아,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이 네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저렇게 두 개로 같은 건데 표현이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암묵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128비트 강도의 암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암호를 깨는데 연산량이 이게 128승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암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기반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소수가 최소 3072비트여야지 이 128비트의 압력성을 낸다라고 해 보통. 근데 아까 그 사이클 그룹 구조에서는 256비트만으로도 이 정도의 보안 강도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가 이 시대적인데 이게 보통 타항곡선 나무 일리트 커브 크립토그래피라고 왜냐면 이게 타항곡선이 참 애매한 게 어떤 타항곡선 위에 점들을 모으면 얘네가 또 군 구조를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그룹으로 만들어서 조금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혹시 대답이 됐나요? 네. 네. 그럼 혹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시간상 발표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딱 이 그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발표는 유연수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네. 네.
잠시만요. 공유를 먼저 할게요. 근데 공부하는데 칠판 쓰기는 좀 그런 거예요. 칠판 쓰기는 이 칠판이 공유가 생각보다 지금 적네요. 안 해봤는데, 칠판 쓰는 거는 안 해봤는데, 잠시만요. 열심히 지우고 일단 해볼까? 응, 근데 지우개가 여기 있나? 근데 이거 각도가 나올 거예요. 또는 됩니다.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칠판으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뭘로 해야 되지? 고정인가? 잠시만요. 고정.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사실 이거 좋거든요. 이렇게. 오, 잘 나오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하고 오셨군요. 여기 좋겠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은 지금 42분이에요. 2분이고 2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네, 자신이 없는데. 나오지 않나? 거꾸로 나오면. 영상전 되나요? 학원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지금 네, 좋습니다. 얘네들 왔어요. 자, 비디오에 기다렸잖아요. 이 비디오 미러링 수정 필터. 필터?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패드로 하시죠. 그런가? 잠시만요. 한 3분 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 좋아했다. 어떠세요? 네, 멋진 사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가 여기 여기? 있었던 거. 여기다가 비디오 설정? 그렇죠. 어? 비디오에서 네, 비디오 끄기? 내려오면 미러링? 아닌가? 미러링 아닐 것 같아요. 맞나? 셀프 고급? 숨기기? 셀카 모드 숨기? 셀카 모드를 왜 숨기죠?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아니면 나가서 그 설정에서 하는 걸 수도 있지. 고급. 고급? 아니면 아니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돼요?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아마 잠시만요. 컴퓨터 접속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거. 그래도 되고. 그거는 근데 조금 잠시만요. 여기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 맞아요. 어디로 들어가죠? 비디오 비디오 완전. 안전이 없나? 음, 비디오 설정에서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는데요? 어디 있죠? 아까 거기서 여기 얘는 끄고 네, 고급이 아니 거기서 비디오 설정에서 내 비디오 미러링이 안전이라는데. 위에 제일 위에 있어. 어디 있죠? 이거 그렇구나. 아유,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아 됐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20분 말고 7분 정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최근에 좀 재밌게 배웠던 것들, 실수를 아무래도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좀 실수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피해딩 넘버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좀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줄이느라 먼저 실수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피해딩 넘버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실수란 무엇일까? 실수의 정의를 묻는 걸 수도 있고 의미가 뭐냐? 네,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들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나름의 고민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수의 의미가 뭔지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기 위해서 수열을 열심히 배웠었죠. 그래서 먼저 수열을 얘기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제가
일단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매트릭의 정의를 했었죠. 매트릭의 정의 아니면 매트릭 스페이스의 정의. 매트릭 스페이스의 정의가 뭘까요? 거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매트릭이 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트릭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떤 거는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현사 때문에 잠시만요. 네, 잘 이게 보여요. 나은가요? 네, 네, 보여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x가 네, 아니, 조금 더 여기로 오시면 햇빛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 다시 하나. 콜록티엄이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보호한데. 일단 네, 그렇게 일단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예. 그냥 할게요. 그래서 제가 x가 어떤 집합이라고 할게요. 뭐 논엠프티 셋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거리 함수가 정의된 공간이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거리가 두 개를 받죠. 그 공간에서 원소 두 개를 받아서 그 거리라는 걸 뱉어주는 함수인데요. 거리 함수가 뭐죠, 그럼? 자, 이 D라는 놈은 먼저 시메트릭 해야 되고 또 뭐 있죠? 트랜지티브가 되는 건 아니고 리플렉티브가 돼야 되죠. 리플렉티브가 돼야 되고 리플렉시브죠. 리플렉시브가 되고 그리고 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거리 함수 말고 이런 걸 해볼게요. 자, 우리가 x를 q라고 잡는 게 아니라 d를 갑자기 q에서 유리수 두 개를 받아서 유리수를 뱉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유리수 x, y에 대해서 이 x, y는 x랑 y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으로 정의를 하면 네. 이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거다. 물론 하나 체크할 수 있죠. 여기가 Q기 때문에 이 매트릭은 아닙니다. 매트릭은 아닌데 일단은 매트릭의 세 가지 조건을 D가 만족을 할 것이다. 예, 이거는 엑서사이즈로 남기고요. D는 이 세 개를 만족한다. 이거를 스타라고 하면은 이거는 스타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어, 요 상황에서 잠시만요. 네, 그 보드 가까이 가면 보드가 까매져서 안 보인대요. 좀 오른쪽으로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리고 네. 네. 힘들 많다. 멀리서 쓰겠습니다. 동영상 뒤에 있는 면 움직일까요? 네. 잘 보이는 거. 이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그거 돼요. 괜찮아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네,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는 정확히 하면 이가 만족한다는 거죠. 레티스파이 스타를 만족한다. 이거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매트릭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왜 만족하는데 왜 거리 함수가 안 돼요? 만족 안 하니까요. 요 R이 아니라서. 꼭 R이어야지 저걸 만족하는. 아니요. 요 세 개의 조건은 그냥 세 개의 조건인 거고, 우리는 거리 함수라는 건 x 곱하기 x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q에서 q 곱하기 q에서 q로 가는 함수를 일단 정의를 해서, 예. 사실, 매트릭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내가 보려는 거는, 일단 r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가 r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일부러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좀 관찰들을 하면은 Q에서의 매트릭이 있을 때 Q를 매트릭 스페이스로 보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Q를 매트릭 스페이스로 본다는 거는 Q를 매트릭 스페이스로 본다는 건 아까 말했던 그 매트릭을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트릭 스페이스 Q에 대해서 매트릭이 있으니까 거리 공간이니까 우리가 수열의 수렴성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걸, 네, 그걸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AN 말고 A1을 3.1로 두고요. A2를 3.14로 둘게요.
네, 뭐 하려는 근데 건지. 매트릭이 있다면 수렴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논리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가 아니지. 그 매트릭이 있으면 위상이 있으니까 위상 공간에서는 수렴성을 생각할 수 있죠. 아, 네. 매트릭 스페이스보다 위상 공간이 더 네, 뭐 더 좋은. 큰 거니까. 큰 네. 건데 어쨌든 위상에서 기본적으로 수열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매트릭 스페이스에도 자연스럽게 수열의 수렴성을 생각할 수 있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셋 그러니까 위상을 분석할 때는 셋 X가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셋 X로 위상을 만들고 거기에 거리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셋을 Q로 주고 그리고 거리 함수도 그 원래는 집합 두 개의 카테시안 곱에서 R로 가는 건데 그 네. 아래 부분까지 지금 공비수로 되는 거니까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 특정한 세팅을 이렇게 고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방금 말씀드린 대답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제가 직관적으로 매트릭 스페이스 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Q를 매트릭 스페이스로 볼 건데, 사실은 제가 하려는 건 매트릭 스페이스의 개념 이전에 있는 거예요. 매트릭 스페이스의 정의 자체는 실수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수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라서 그 부분이 약간 순환 논리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좀 세팅을 해봤고요. 어쨌든 어떤 수열 AN을 생각하고 있는데 3.1, 3.14, 3.14, 1. 예. 뭐 하려는 건지 알겠죠? AN은 우리가 파이의 어떤 소수 표현인데 n자리까지 n자리까지 예. 한글을 이상하게 쓰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우리 AN이라는 게 수렴성의 정의를 생각하면 지금 머릿속에 막 정의가 떠오르고 있죠? 네. 모든 실수,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 AN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수렴하지 않습니다. 다이버지, 다이버전투고요. in X에서 수렴하지 않죠. X가 Q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인데, 근데 우리 느낌으로는 제가 파이의 소수 n자리까지 쓰자고 했으니까 파이로 수렴할 것 같죠. 분명 수렴하는 것 같은 수열인데 우리가 x를 q로 잡아버리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수렴하는 수열, 발산하는 수열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수렴하지는 않는데 x의 그 극한값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뭔가 수렴할 것 같은 수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관찰은 어, 어떤 시퀀스인데요. 시퀀스인데 얘가 컨버전트 한 거 같은 거죠. 근데 어디로 정확히 수렴하는지는 몰라도 컨버전트 할 것 같은 애. 그러니까 어딘가로 어, 예, 어딘가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X에서. X에서는 이제 수렴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AN 같은 걸 보면 Q에선 수렴을 안 하죠. 근데 뭔가 수렴하는 것 같은 수열인 거죠, 얘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파이로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린 이미 실수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수를 근데 모른다고 하면, 유리 수열에 대해서 이게 유리수를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딘가로는 뭔가 수열하는 그런 친구더라.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주된 관찰은, 음, 이런 수렴할 것 같은 수열이, 예,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어딘가로 수렴하는 그러한 유리 수열이 수렴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실수 안에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설마 실수 바깥으로 유리 수열이 수렴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나 잡았을 때, 임의의 실수를 잡았을 때 그 실수로 수렴하는 유리 수열도 잡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연습 문제입니다. 네, 재밌는. 네, 확인해 보세요. 모든 L에 대해서 뭐 all 어떤 실수 L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유리 수열이 존재하여서 뭘 만족하냐면 AN은
L로 가는 그런 수열을 항상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리수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보면 우리가 느낌이 내가 실수라는 거를 유리수열들이 있을 때 실수를 어떻게 관찰해내냐라고 하면 유리수열을 생각해서 어떤 실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오늘 하려던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극한값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리수열의 아, 극한값이죠. 물론 그 연놈은 뭔가 수렴할 것 같은 후 써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딘가로는 수렴할 것 같은 그런 수열들을 내가 모았을 때 그놈들의 극한값을 바라보면 유리수열들의 극한값을 보면 그것들이 뭔가 실수를 이룰 것 같아. 그럼 요게 사실은 그 조금만 이 방식을 정교화하면 이걸 실수의 정의로 둘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렴할 것 같은 수열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참고입니다. 시간이 되려면 하려고 했는데 수렴할 것 같은 어딘가로 수렴하는 그러한 수열은 우리가 코시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코시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수열이 코시다라는 거는 어딘가로는 수렴할 것 같다. 그러고 얘가 코시인 경우에 어떤 코시 수열들의 집합을 모아둘게요. 얘는 코시다. 코시인데 Q에서 정의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극한값을 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두 개의 코시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차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면 그 두 수열을 우리가 이퀴벌런트 하다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기억나시죠? 이퀴벌런트? 이 밸런스 릴레이션이죠. 이것도 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AN과 BN이 이렇게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는 건 그냥 AN과 BN이랑 수열을 같은 걸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같으면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보자. 요 릴레이션 뭐 이 틸다에 대해서 이 코시 수열을 모은 집합에다가 틸다로 쿼션트를 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클래스들의 집합을 만들게 되면 요게 사실은 실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사실 정의하지는 않았었는데 집합론적으로는 요게 실수의 정의가 되고 우리가 확인했던 어떤 액션들, 컴플리트니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네. 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매트릭스 스페이스 저는 Q를 잡았죠. Q가 있어서 그 Q에다가 수렴할 것 같은 애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수렴값이 같게 되는 경우 그냥 같은 놈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실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그냥 아무거나 있다고 할 때, X가 있다고 할 때, 이 과정을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 Q에서는 R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선 뭐가 나올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좀 용어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X가 매트릭스 스페이스라고 할 때 방금 봤었죠? 그 유리수열들은 극한값들이 실수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유리수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실수에서는 실수열들은 리얼 시퀀스들은 극한값이 실수 밖으로 걔들도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마다 어떤 애들은 그 극한값들이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우리가 실수가 그 실수의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 요거를 컴플리트니스 액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 컴플리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X에 대해서 X의 컴플리트한 좀 더 확장이 된 그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표기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X 바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쓰고 이거를 컴플리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플리션 오브 X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거기서 수열들이 있고 그 수열들의 극한값들을 모아놓은 그 공간을 생각하면 그 공간도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공간은 원래 X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Q에서 마치 Q의 극한값들이 실수였던 것처럼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 X에 의존해서 컴플리션이 생긴다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 X에다가 Q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매트릭까지 포함한 걸 이 X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Q, D의 어떤 컴플리션이 실수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재밌는 어떤 이그젠플이 뭐냐면 이제 자, 다음 발표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 Q에다가 내가 만약에 다른 매트릭을 줄 수 있다면 다른 매트릭을 주면 사실은 다른 공간이 되죠, 이거는. 거리 개념이 다르니까 집합이 같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떤 뭐라고 쓸까요? 뭐 로라고 해볼게요. 로라는 내가 다른 매트릭을 주게 되면 다른 공간이 되고 그럼 그것의 컴플리션은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 실제로 우리가 Q에다가 요 로에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키 에딕 매트릭을 줍니다. 키 에딕 매트릭을 주게 되면 그것의 컴플리션이 뭐가 나오냐면 피진수라는 어떤 공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P의 P라고 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의 정의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몇 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컴플리션이라는 방식이 우리가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얻었던 방식이고 그리고 그 방식과 똑같이 꼭 실수가 아니라 좀 더 재밌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 성격으로 복습 차원에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내린 매트릭은 뭔가요? 피해딩 매트릭은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에. 다음 네,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꼭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유현 선생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쉬는 시간,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그대로. 중지 해주세요. 좀 꺼서 중간에. 소리 무비오라. 소리만, 네, 소리만 끄고. 녹화 일시 정지를. 컨스트럭트 해보려고 네, 하나하나 다 컨스트럭트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노멀 서브그룹 그 정의가 있거든요. 노멀 서브그룹의 정의는 어 일단은 G에 서브그룹 H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H에서 임의의 원소 스몰 h를 뽑고 그리고 G에서도 임의의 그 스몰 g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G, H, G 인버스가 H에 포함될 때 그 H를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기호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얘는 뭔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으로는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그 홈롤피드입니다.
이거는 다들 약간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홈모피즘의 정의부터도 다시 시작을 해보면 어, 어떤 함수 p가 홈모피즘이라는 것은 그 또 그룹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p가 그룹 G에서 H로 보내는 이런 함수인데 그 G의 임의의 원소 그 A와 B에 대해서 그 BA 이 연산 G에 있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렇게 잘 쪼개질 때 이 B를 홈모피즘이라고 하고 이거는 다들 좀 익숙하시다시피 분의 연산을 잘 보존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홈모피즘에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항등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항등원을 항등원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은 어, 이, 어, 이 원소들을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A 연산 E 쓸 때 이게 홈모피즘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얘는 그 G의 상등원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H 공간의 상등원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등원으로 보내고 다음에는 여건을 여건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 A 인버스는 G 공간의 A 여건이고 그러면은 이거 그룹 홈모피즘으로 쪼개가지고 쪼개면 그리고 얘는 G의 항등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항등원인 거 위에서 봤으니까 얘의 여건이 얘임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여건 관계였던 것이 여건으로 홈모피즘이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여건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뒤에서 좀 써먹을 조건인데 그 커널 P가 이게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커널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면 커널 B란 어, 이거는 일단 G의 원소입니다. G의 원소인데 어, B G를 B에 태웠을 때 H 공간에서 향등원이 되는 아, 요런 애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그 노멀 서브그룹의 정의를 써야겠죠. 그래서 커널 B에서 K라는 임의 원소를 하나 잡을게요. 하면 저희가 보여야 되는 게 얘니까 그 저희가 G 인버스가 커널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를 태우면 되겠죠. G 인버스 태우면 얘를 홈모피즘으로 쪼갤 수가 있어서 G G 인버스가 되고 그러면은 얘끼리는 날아가죠. 연산이 돼서 날아가고 얘가 지금 원래 커널의 원소니까 얘가 H 공간의 항등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커널에 포함된다는 것을 방금 보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코션트 그룹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코션트 그룹의 정의부터 알려드리면 코션트 코션트 셋의 정의부터 알려드리면은 어떤 셋 X가 있고 여기서 동치 관계 하나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셋을 동치 관계에
대에서 모은 이런 동치류들의 집합을 퍼션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이거랑 사실 같은 건데 G 퍼션트 H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퍼션트 셋인데요. 그 H가 G의 서브그룹일 때 이것도 퍼션트 셋인데 그 뭔가 이거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얘기인 이유는 결국에는 그 동치류를 이거는 그 동치 관계로 모은 거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 동치류 자체로 모은 거니까 그 동치 관계와 동치류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고 그래서 얘는 그 일단은 셋 오브 코셋입니다. 저는 이 G는 그 G에 있는 이 스몰 G고 그래서 G의 원소에 대해서 H는 또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연산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동치류고 얘네들을 다 모은 게 얘입니다. 근데 얘는 셋이잖아요. 셋 가지고는 그 맨날 수질에서 하는 얘기가 뭐 셋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 집합에서 원수를 넣고 빼고 원수를 세하리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면은 좀 잘 다룰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그룹으로 만들까요? 이때 그 얘가 노멀 서브 그룹이면은 이게 그룹이 됩니다. 음, 그것도 저는 네 아무튼 그룹이 돼서 결국에는 그 그룹이 어떻게 생겼나? 그 컨스트럭트를 해야 되니까, 얘는 일단 원소가 얘네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코셋이니까, 코셋 사이 연산을 저희는 정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G랑 그 G는 다른 G 프라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코셋들 사이에 이런 연산을 저희는 G 프라임, H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이 이렇게 콘셉트들 사이에 잘 정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그 H가 G의 노멀 서브 그룹인 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는 요 방향부터 증명을 해보면 어, 웰디파인드를 가지고 얘를 보여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보이고 싶은 게 약간 뭐 이런 형태이겠죠. 이런 형태일 텐데 그러면 요 H를 잘 구성을 하는 방법이 X라고 하겠습니다. X라고 하고 구성을 하는 방법이 H인 X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왜냐면은 그 한 XH라는 것의 그 정의가 이렇게 되고 근데 그 H가 그룹이잖아요. 그럼 항등원을 포함을 하니까 이게 요거를 원소로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X고 이 X가 H에 포함되는 어,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써먹을 텐데 그러면 XH 그리고 YH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YH 생각해서 어, 그 이걸 쓰면은 SYH가 될 거고 근데 한편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게 YH가 되고 이것도 그 연산이 잘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항등원이 있다고 치면은 YH가 됩니다. 결국에는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 그 Y를 한번 여기로 넘겨보면 Y 인버스 Y가 H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로 넘어갈 때 그 프로포지션이 그냥 제가 그냥 쓴 건데 이런 상황일 때 H가 G의 서브그룹일 때
G의 임의 원소 G1, G2에 대해서 G, H, G1H, G2H가 같다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은 G1 인버스 G2가 H에 포함되는 것 그리고 G2 인버스 G1이 H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증명을 해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포함되니까 얘를 뭐 이미 어떤 H1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풀어지고요. 증명이 되고 아무튼 이걸 써가지고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러면은 그 보여진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비워드려야 돼요. 네네, 아마 저기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네, 콜로키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